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계속 덥습니다. 날이 여전히 덥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더울지 궁금한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광복절 날씨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날씨 알려주세요. 네, 현재 서해안과 호남 내륙,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이동하신다면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시고요.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한데요.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전남 동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은 25도, 대전은 25.5도, 대구는 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매우 덥겠습니다. 서울은 33도, 광주는 34도,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희석객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한국에 남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관광,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만금에서의 악몽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잼버리 행사를 망친 세금 도둑을 잡아야 한다며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새만금 잼버리가 졸속 운영 등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기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잼버리 대원들이 굉장히 감사하다. 그러면서 따뜻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지난 12일 한 매체 인터뷰에 따르면 캐나다 대표단 피오나 씨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로 몸을 옮기면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운 순간이 더 많았다. 그게 잼버리 아니겠냐면서 잼버리에서는 다양한 경험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또 아이슬란드 대원 하르파 씨는 한국에서 만난 모두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줬다며 놀라운 여정이었고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힘든 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새만금에서의 더위와 약간의 더러움이 힘들긴 했지만 결국 이겨냈다면서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답했고 전날 즐겼던 K-팝 콘서트에 대해선 엄청나게 짜릿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만족해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고양시에 체류해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오는 17일까지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작별을 앞두고 고양시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소감을 적은 쪽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메모에는 한국 음식, 사람, 경치를 사랑하고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 환대를 받아 매우 감사하다. 이곳에 꼭 다시 오고 싶다. 여기에 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짜 국제적으로 큰 망신 당할 뻔하다가 네. 민간이 나서서 온 국민이 또 힘을 보태서 제대로 또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찾아내야죠. 뭘 찾아내냐면 세금 도둑을 찾아내야죠. 1,141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돈 어디로 간 건지. 그 돈만 들었습니까? 그 이후에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각 지자체로 다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거는 돈이 안 듭니까? 그때 이제 돈 들여서 또 해놨거든요. 요 1,141억 세금 도둑들
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대원들이 재밌었다면 다행이지만 세금 도둑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막판 콘서트랑 그 외 체험은 반응이 좋은 거지 잼버리는 전체적으로 엉망이었다. 저거는 저거고 잼버리 예산 1,000억 불꺽한 사람 찾아내야 한다는 등 여전히 잼버리 행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부 역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부처에 대한 감찰 감사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감찰 감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찾아내서 징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구상권 청구해서 그들이 쓴 돈 다 국고로 환수해야죠. 그리고 와인 드신 거 와인값 다 계산해서 그거 다 물어내게 하고 그때 그 외유성 해외 출장 가신 분들 그 돈 다 토해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다음번 국제 행사 때 이 짓 안 하죠.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정말 빕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요.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밤 늦은 시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의 극심한 이런 다툼,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아래층 주민이 집까지 찾아 올라와서 발로 문을 차고 난동을 부렸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대아파트 층간소음 난다고 윗집 현관 발로 차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 입주를 마친 A씨는 입주한 지 2주째부터 아랫집과 마찰을 겪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달 14일 밤 11시 30분쯤 누군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어 댔다면서 쿵쿵대지 마세요라고 문 밖에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A씨가 지금 혼자 있고 TV를 보고 있어서 쿵쿵거릴 일이 없다고 하자 아래층 주민 B씨는 쿵쿵거리지 말라고 연이어 이야기하며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A씨가 우리 집이 아닐 거다. 이 시간에 왜 남의 집에 와서 그러시냐라고 묻자 B씨는 나와서 때려봐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A씨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직감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의 남편이 와서 그 B씨를 데리고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층간소음 때 직접 나서서 위층으로 올라가든 뭐 아래층으로 내려가든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관리소를 통해서 중재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소는 여기에 충실히 응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거고 거기다가 또 지속적으로 A씨의 집을 찾아가서 난폭한 행동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20분쯤 B씨가 현관문을 10회 정도 강하게 발로 차 공포심을 느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CCTV를 설치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공개한 46초 분량의 CCTV에는 B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의 현관문을 30번가량 쿵쿵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집에 사람도 없었는데 왜 올라와서 저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단순히 보복 행동이라고 보인다면서 앞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 봐 겁이 난다.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분이다. 라면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무조건 경찰을 대동해 상대해야 한다면서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정도면 법적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경미한 사건이라고 경미하게 다룬 다음에 경찰 괜히 갔다가 훈방 조치하든지 해서 나오면 이것들이 나를 신고했어? 이러고 또 그럴까 봐 보복 범죄 있죠. 그게 걱정이에요. 참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층간소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민간에게만 또 맡겨놓을 게 아니고요. 요 부분 있잖아요. 옛날 집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짓는 집들은 층간소음이 나지 않도록 그걸 좀 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제도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
현직 경찰이 대낮에 서울의 한 불법 안마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 적발돼 대기 발령 조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불법 안마방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불법 안마방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거 참 황당한데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제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불법 안마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C 경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C 경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법 안마방을 방문해 유사 성행위를 하던 중 동대문 경찰서의 안마방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C 경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 경장이 수사 대상이 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동대문 경찰서는 C 경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있다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경찰서장이 갑질해서 직위 해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현직 경찰서장이 부임 6개월 만에 직위 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부산경찰청은 최근 김병수 부산연제경찰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부산경찰청 경무과 소속으로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지난 2월 연제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뒤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논문 과제를 시키는 등 갑질을 꾸준하게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벌였고 김 전 서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이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있어요. 경찰이 굉장히 많은데 경찰 중에 한 명이 이런 짓을 하면 경찰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나운서가 많은데 아나운서 한 명이 나쁜 짓을 하면 아나운서가 그랬다고. 그렇죠. 예? 제발 좀 이러지 좀 말자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그동안 동물학대와 부실 운영 등으로 논란이 됐던 김해 부경동물원이 결국엔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 동물원에 살던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굶주림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물을 살리기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도 시민들이 나서는 겁니다. 해당 동물원 폐쇄 결정 이후 남은 동물들에 관한 걱정이 상당했는데요. 동물들의 먹이 공급을 위해서 시민운동, 모금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김혜라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대 대표는 어제 오후 SNS를 통해 현재 동물원 운영이 중단됐지만 당장 다른 곳으로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라 동물들의 먹이 공급이 급하게 됐다면서 동물원 측 관계자가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료비를 충당한다는데 이것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재정난으로 먹이 공급이 어려워 동물이 야위었고 앞으로도 굶주림에 방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는데요. 김 대표는 저희가 동물원 사자 등 동물원의 열악한 상황을 전한 것은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함이 아닌 동물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면서 청주동물원에 보낸 바람이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아직 그 동물원에 남아있다. 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을 분양할 예정이지만 사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저희 단체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일단 모금으로 사료를 충당하려 한다면서 후원금은 성명과 금액을 올릴 것이고 사료 구입 후 남은 금액은 다른 동물을 위해 사용하겠다면서 동물들이 최소한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며 후원 계좌를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 말 못하는 짐승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갖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제 이런 후원 요청에 대해서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누리꾼은요, 저도 동물원 아이들 폐사가 제일 먼저 걱정되었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적었고요. 다른 누리꾼들은 다들 소액이라도 십시일반 부탁드린다면서 후원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누리꾼은 남은 동물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동물원 측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뭔 일 생기면 이렇게 착한 마음 가진 우리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죠.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분들은 다 어디가 계시는 건지 참 오늘 몇 가지 소식 전하면서 안타깝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규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쫓아가 봤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MZ세대도 다는 아니겠죠. 이렇게 네. 뭐 전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무슨 뭐 휴전이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오늘 8.15 광복절인데 광복절이라든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모든 걸 담은 의미 있는 여행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거죠. 네, 맞습니다. 휴전선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무려 155마일을 잇는 위대한 대장정을 떠났다고 해서 담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따라가 보시죠.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헤어져 더는 볼 수 없고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떨어야 했던 동족상잔의 비극, 바로 6.25 전쟁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로 깨닫고 나아가 역사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시간. 지금 그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유난히 햇살 밝은 이른 아침 서울 청계광장. 아주 특별한 행사를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6.25 정전 70주년 기념 휴전선 155마일 대장정 전 세계 만국기부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까지 어떻게 이곳에 모인 걸까요? 바로 6.25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후원한 휴전선 155마일 대장정이었는데요. 오늘의 대장정은 휴전선을 따라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보는 코스로 이루어졌는데요. 21세기를 짊어질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6.25 참전용사까지 함께해서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조부모뻘 되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행사에서 여러분들께서는 6.25 전쟁의 의미와 그리고 과연 대다수의 참가자는 역사책에서만 봤던 얘기였기에 그 의미 또한 남다를 것 같은데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이번 대장정을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신데 전투를 하실 때 지휘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되게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감명 깊게 봐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이야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어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살롬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장동영사 했으니까 여기 지원했어요. 휴전선을 걷는 특별한 여행,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휴전선을 걷는 155마일 대망의 첫 여정, 그 시작은 바로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임진각입니다. 1972년 남북 공동성명 이후 개발돼 현재는 분단을 상징하는 곳이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서 휴전선까지는 고작 7km 거리인데요. 또 이곳은 북한과 가장 가까워 실향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임진각에 왔으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전쟁 당시 파괴된 덕계다리입니다. 덕계다리는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민통선 안에서도 유일하게 별도의 허가 없이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들 처음 보는 광경에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임진각의 두 번째 장소, 전쟁 도중 탈선된 증기기관차죠. 장단역 증기기관차는 북한에서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데 썼던 기관차예요. 그런데 미국 유엔군 사령부에서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들어오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1020개의 총알 자국이 남아져 있어요. 기관차의 수많은 총알 자국이 그날의 참상을 설명해 줍니다. I heard about Korean War is not more from my father. At the time I was 9 years old when he has died. He has some, wound on his left hand. The war from him. Was your father a full-time army? Of course, he has been like about more than 50 years.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타국으로 향한 그 마음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Ogaden, Karamara. Korean, war is dangerous. But one party will win, or maybe end up with armistice. So my general thought is war is not really a good solution. 여기 너무 important입니다. Because we need to remember the past, the train and the old, keeping a place where we can see everything. It's important to remember to make a better future. 얼마 전에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 전쟁이라는 게 항상 불안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좀 평화로운 그런 한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는 통일의 날이 빨리 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착한 두 번째 장소,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평화의 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평화의 댐은 평화란 이름에 걸맞게 세계 각국에서 전해온 평화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천천히 읽어보며 언젠가 오게 될 평화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평화의 댐 옆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탄피가 보이는데, 이는 세계 30개국에서 수집한 탄피를 녹여 만든 평화의 종이라고 합니다. 깊은 울림도 있고 볼거리도 풍성한 의미 있는 행보의 마지막. 바로 옆 숲길을 따라 내려가면 거대한 동상과 작은 공원이 보이는데요. 1970년도에 엄청 유명한 노래인 비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초급 장교가 쓴 노래예요. 어떠한 무명 용사의 돌무덤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비목이라는 가사가 이제 굉장히 구구절절 6.25 전쟁으로 안타깝게 숨을 거둔 이름 모를 병사의 얘기를 노래로 담은 가곡, 비목의 실제 장소입니다. 비록 이름도 모르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오로지 조국 수호를 위해 지금껏 한자리를 지켜온 호국 영령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지금 전쟁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점점 이제 참전용사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90이 거의 다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잊혀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번 155마일 대장정을 통해 진정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저희 세대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오늘 임진각부터 해서 평화의 댐까지 와보니까 좀 더 가까이 느껴졌고, 뒷세대들이 좀 더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전 70주년, 휴전선 155마일 대장정의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날이 좋으면 금강산도 보인다는 고성 통일전망대. 메모판을 빼곡하게 채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이 메시지가 현실이 되는 날을 하루빨리 기다립니다. 북한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한 컷의 추억으로도 남겨봅니다. 날씨가 또 유독 더워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되게 의미가 깊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가지고 저에게는 좋은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I'm super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come here and see a lot of the landmarks that are related to the DMZ. And even though there's a sad history behind all of these places, I hope that one day we can come back to these places where we have peace in the peninsula. Thank you. 임진각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통일 전망대까지 왔는데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나 경험들을 한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최종 목적지인 여기 통일 전망대에 왔는데 정말 금강산이 보이니까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을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백두산까지도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나중에도 또 같이 오게 될 친구들이나 여자친구, 가족들이 있으면 힘껏이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깊은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대한민국은 과거 뼈아픈 전쟁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그런 니들을 그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에 좀 헌신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전선 끝에서부터 끝까지 임진각에서 고성 통일전망대를 아우르는 155마일의 정전 70주년 대장정. 세대를 아울러 각자의 방식으로 전쟁을 이해하고 아픈 현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오늘도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건강한 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인사를 먼저. 인사가 막 먼저 나오네요. 자, 그리고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8월도 딱 중순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때쯤 덥긴 더웠는데 그래도 살짝 한 번쯤은 선선한 바람이 불곤 했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쯤 되면 밤 공기는 달라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더위가 좀 누그러지면 그럼 뭘 가장 먼저 좀 하고 싶으세요? 아니 뭐 저 가을 산행 좋죠. 또 산입니까? 또 좀 움직여봐야죠.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잠깐 아니면 될 것 같은데. 등산복부터 사야 되나요, 그러면? 근데 패션으로. 알프스 가시려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너무 많이 움직이고 막 이래서 몸이 쑤셨다면 네. 요즘에는 안 움직여서 온몸이 쑤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제 이야기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움직여서 네. 온몸이 쑤시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건강혁명 주제가 이와 관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한번 보죠. 뼈마디가 욱신거리십니까? 오늘 주제는 관절 질환입니다. 네, 관절 질환. 아니 근데 우리가 한 5, 60년 이렇게 살면 어쩌면 그렇게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50년, 60년 되면 왜 재개발하고 리모델링 하잖아요. 저도 진짜 온몸에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은 손목, 어깨, 목, 허리 다 굉장히 지금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거든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100세 시대에 뭔가 고장 나면 고쳐서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떨 관절 건강은 다 안녕하세요? 어때요? 네. 뭐 저는 아직까지는 관절 좀 쌩쌩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질문을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한 3, 4년 전부터 어깨가 안 올라가고 좀 그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억지로 운동을 하면서 좀 잠재우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관절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관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뼈가 만나게 되면 그 연결되는 부위가 바로 관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관절 자체가 연결되는 부위의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요, 과도하게 어떤 부하가 걸리거나 부상이 생기게 되면 쉽게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수많은 관절 중에 대표적인 관절 질환, 뭐 손,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기압이 있잖아요. 아이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거든요. 아이고 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오이지를 배부자기에다가 좀 짰어요. 몇 개를. 짰는데 그때부터 이 손목이 또 시큰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허리, 목 등에 이어서 손목
폐부까지 아프니까 예. 과연 앞으로 이 몇십 년 남은 이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탱할 것인가 오늘 좀 확실하게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우리가 시원하게 냉면 먹겠다고 몇 명이 가서 앉아서 먹었는데 일어날 때 아이고 한참 걸리더라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하나 네. 이제 짚어보도록 하죠. 욱신욱신 3대 관절 질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어깨가 안 올라간다. 50견입니다. 50견은 50세쯤 찾아온다. 그래서 50견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50세쯤 되게 됐을 때 어깨가 굳고 통증이 발생하면서 잘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실 어떤 의학 용어로는 아닙니다. 사실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늘어붙어서 염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는 질환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프로즌 숄더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얼음같이 굳어서 잘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동결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앓고 있다고 하고요. 또 50세 여성분들의 5명 중에 4명은 이런 증상으로 그 증상 자체를 호소를 한다라고 하죠. 아니 50대 이상 여성의 뭐 몇 명이요? 5명 중에 4명이면 4명이면 그럼 50대 이상 여성분의 80% 정도가 아 이거 너무 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주위에서 그렇게 50견 앓고 있는 분들 보면은 남의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번 겪고 났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앓고 있구나라는 걸 좀 실감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연도별로 환자 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편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인데요. 18년도에 77만 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견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무려 85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50대 남성을 대표해서 이재용 아나운서는 50견 어때요? 괜찮으세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 이게 수영 대형이 안 돼. 이게 되는데 아픈 거예요 지금. 아. 아픈데 견디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남자들 이거 하고 다르잖아.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이쪽이 삐그덕거려. 힘들어. 지금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인데 그래서 운동도 근데도 열심히 이래요. 하시고. 그래서 50견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50견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첫 번째, 어깨가 아파서 편안하게 잠을 자기가 어렵다. 어깨 관절이 뻣뻣하게 굳은 것 같고 움직이기가 어렵다. 어깨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다. 팔을 얼마나 앞이나 또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다. 샤워할 때 목 뒤쪽이나 어깨를 씻기가 힘들다. 혼자서는 옷 뒤로 지퍼나 단추를 채우지 못하고 또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 손을 선반 위로 뻗거나 멀리 있는 물건을 잡기 힘들다. 통증은 줄어드는데 어깨는 점점 더 굳는 것 같아. 네. 총 저 8개. 6개 나왔어요. 6개? 저 이렇게 체크할 때마다 진짜 아니 저도 지금 이게 중증 환자 같아요. 저도 지금 5개 나오네. 정말요? 그러시군요. 김정은 선생님 몇 개 나와? 저도 강약 차이는 있는데 4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4-5개 돼요. 지금. 네. 3개 이상이 나오시면 전문의를 한번 만나셔가지고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좀 있는데요. 체크리스트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몸의 관절 범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을 앞으로 이렇게 한번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한번 천천히 움직여 보실게요. 예, 쭉 뻗으신 상태에서 혹시 아프신 통증이 느끼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왼쪽 여기가 조금 불편해요. 예. 벌어질수록 좀 아파요.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50도 이상이 안 벌어진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심하진 않은 50견을 거구나. 의심을 해보실 수 이렇게 있겠습니다. 벌어지면 50견은 아닌 거죠? 예, 완전히 다 벌어지면 아직까지는 근데 아프긴 안전하다고 해요, 보죠. 어깨 쪽. 네, 좀 그게 있죠. 네, 벌어질 수 뭔지 알아. 통증은 살짝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정도는 아니니까 또 병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정확히 원인이 뭔지 그 원인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원래요, 우리 정상 어깨에는요, 관절낭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활액이 도와주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 상관없이 염증이 이 활액에 생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활액이 말라붙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라붙으면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굳어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 또 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깨뿐만이 아니라 어깨가 아픈 게 팔까지도 통증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환자분들 보시면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팔이 저린다, 손이 저린다 이런 것을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도 문제지만 사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옷을 입기도 힘드시죠. 또 운전하기도 힘드시죠. 집안일도 하기 어렵다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오십견이 여름에 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는 또 기온도 올라가고 또 우리 막 태풍 오고 이러면은 습도도 올라가고 또 기압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염증을 조금 더 가속화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름철 저녁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선반 위에 있는 그 무쇠 주전자를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어깨가 좀 통증이 있다 보니까 힘이 안 들어가서 물건을 꺼낼 때도 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발가락 안 다쳤어요? 다행히 안 다쳤습니다. 네. 이렇게 그릇 꺼내시다가 다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보면 30, 40대도 똑같은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는 20대에도 나타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야, 20대에 오는 거면 그건 20견이지 50견이 아닌데. 아니 그러면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제가 알 것 같아요. 자세. 거의 요즘 저도 젊은이지만 젊은 친구들 보면 하루 종일 이러고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도 집에서 뭐 보느라고. 그쵸? 근데 이런 거는 따로 있잖아. 이걸 거북목이라고 그러고. 50견이랑은 또 다른 거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척추가 좀 휜 거 이런 거는 척추 측만증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지. 이게 50견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50견이 왜 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많이 써서 오는 거는 뭐 이제 여기 보면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것들이 어깨에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50견은 많이 안 쓰게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자세로 굳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김정은 선생님이 생긴 경우에는 요리를 아니 이게 안 써서 굳어서 생기는 거 계속 쓰시는 거죠. 요리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계속 쓰기는 하죠. 얼마 전에요. 저한테 오시는 여성분들이요. 여성분 중에 오십견으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안동에서 마늘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을 까고 마늘을 짓지어서 요리 준비를 한다고 한참 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깨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한 가지 동작을 하시는 것이 반복되고 굳은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퇴행성 관절의 어떤 변화 자체를 유도하는 원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작을 하시는 것 자체가 영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0견으로 병원에 갔다. 그럼 어떤 치료를 해요? 치료법이 따로 있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제 진통제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다 이러면은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조금 넣어서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물리치료,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치료들을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 정도로 한다.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 방법을 또 저희가 한번 배워봐야겠죠. 배우 선생님. 예, 그래서 제가 막대를 이용해서 외회전 운동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뭐 이런 막대가 있으시면 좋고요. 없으셔도 좋은 방법도 하나 있는데 일단 막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통증이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면 생각보다 관절 자체가 범위가 안 올라가시고요. 옆으로 통증을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양손바닥에 막대를 대시고 난 다음에 왼손은 안 아프시잖아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밉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프실 때까지 외회전 운동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생각나시는 만큼 해주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막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양쪽 팔을 이렇게 옆구리에 붙이세요. 붙인 상태에서 주먹을 살짝 쥐시고 난 다음에 팔이 지면에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옆으로 넓히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거 잘 안 돼. 이거 잘 안 된다.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아프시죠? 네. 네. 이 운동을 잘 해주시게 되면 어깨가 굳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소흉근이라고 해서 이쪽에 어깨가 상당히 좀 유착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모아지는 형태의 라운드 숄더가 유지되게 좀 쉽습니다. 이럴 때 해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쪽에 첫 번째 갈비뼈하고 쇄골 하, 빗장뼈 밑에 있는 부분에
중부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흉근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살짝 지그시 누르신 상태에서 뒤로 열중서를 하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팔 자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넓히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눌러보셨을 때 괜찮으시죠? 내려가서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쪽에 속옷 밑쪽에 통증이 늘려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누르신 상태에서 뒤쪽으로 어깨를 살짝 젖혀주시는 운동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앞쪽에 소흉근 자체가 당기는 것을 방지하는 형태의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어깨가 좀 말리는 것도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시원한데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아프죠? 아파요? 네, 이걸 힘으로 막 이제 강하게 혹시 그 옆 사람이 이렇게 해줘도 되나요? 다른 사람이 해줘도 좋긴 하겠는데 아, 사실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이 해주게 되면 30개는 아니에요. 그냥 운동 안 해서 그래요. 네. 자, 어깨 얘기 나눠봤고 이제 어느 관절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로 알아볼 관절 질환은요. 손이 저리저리 손목 터널 증후군. 주부들 진짜 호소하는 분들 아닌 많고. 분들 없어요. 요즘엔 더 많은 게 컴퓨터 작업들 하잖아요. 자판 두들기고 이러니까 실제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많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들 보게 되면 컴퓨터에 특히 마우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건축 설계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고요. 또 직업적으로 화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신 분들도 찾아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가 좀 궁금한데요. 손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주름 자체가 있죠. 요 안쪽으로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정중신경은 손의 감각뿐만 아니라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손목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띠가 있어요. 이 인대 자체가 굵어지게 되고 또 굳어지게 되면 이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시고요. 또 심하신 분들은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중년의 여성이라든지 또 비만하신 분들, 노인이라든지요.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임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시는 경향이 있고 요즘은요. 주부분들이 정말 여기 때문에 아파서 오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집안일 보게 되면 빨래를 짜신다든지 요즘은 사실 뭐 손세탁 하지는 않으시지만 또 걸레 같은 거 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또 요리하신다고 지금 칼 같은 것을 계속 써가지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셨을 때 이 손목에 부하가 와서 그 통증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연령대별로 환자의 발병 빈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남자 환자보다도 여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뭘 집을 때도 잘 떨어뜨리게 되고 또 단추나 이런 거 잠그기도 어렵고요. 방문 이렇게 열 때 손 비트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엄지랑 중지랑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되는데요. 돈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사실 요거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가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거나 수족냉증이 있는지를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말 그대로 이 신경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엄지랑 검지 그리고 중지하고 약지의 일부까지만 이렇게 저리는 증상이 생기고 수족냉증이나 이렇게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전체 손가락이 다 영향을 받고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이상이 없어요. 전혀 이상 없고 문제 없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몇 가지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목 증후군 증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저린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에는 저린 증상이 없다. 그리고 야간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손가락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 물건을 들다가 자주 떨어뜨린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굳거나 경련이 있다. 팔을 올렸을 때 팔목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팔, 어깨, 목까지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입니다. 요거는 한 가지도 없는데? 그렇죠. 네. 두 개.
두 개. 두 개 정도면 양호한 건가요? 네, 이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정도, 두 개 정도면은 그래도 좀 양호하신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 당연히 병원을 한번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정말 심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고리를 아까 잡지 힘들다고 한지민 선생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일상생활 하시는데 이렇게 돌리시는 운동이든지 이렇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괜찮겠지, 언젠가 나아지겠지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정말 신경계의 압박이 너무 심해져서 마비가 오시거나 수술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미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 시기를 잘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자가 진단법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손목을 이렇게 확 꺾습니다. 꺾고 나서요, 요 손바닥하고 여기가 만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를 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봐서 여기에 어떤 이제 그런 자극이 온다던가 짜릿하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신 분이 혹시 있나요? 이거는 뭐 전혀 전혀 통증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윤영미 아나운서 어떠세요? 통증은 아니고 찌릿찌릿하는 약간의 약간 그런 정도. 조금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심하신 분들은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제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요렇게 있잖아요. 팔을 요렇게 양쪽으로 요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대고 있다가 30초가 지나는 동안에 그 안에 찌릿찌릿한 증상이 또 역시나 생긴다. 그러면 요것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네, 이렇게요. 그래서 30초가량? 네, 30초가량 그 안에 이제 뭐 찌릿찌릿한 증상이나 통증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아프다. 50견 증상이 50견은 확실하네요. 어깨가 올라가니까. 그래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네, 이게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저희가 뭐 소염 진통제라든가 스테로이드라든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 수술적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인대를 이렇게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네,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술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피부 절개를 해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절 이런 이제 그런 관절경도 있고 또 적은 부분의 피부 절개를 하더라도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하시게 회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늘 느끼는 건 그거예요. 예방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예방하고 뭔가 이렇게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자팔을 많이 쓰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손목을 한번 움직여 보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주먹을 쥐시고요. 여기 반대쪽 팔로 팔뚝 좀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방향 돌리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손목을 편안하게 좀 돌려주시면서 압박이 오는 것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쫙 펴십시오. 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굽혔다가 위로 올리셨다가 다시 앞으로 굽혔다가 위로 올리셨다가 그 다음에 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러니까 안 쓰는 쪽으로 많이 좀 돌려보고 좋습니다. 이 관절을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압박이 눌러주시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 압박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난치면 재밌겠는데요? 아니 옛날에 성령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응? 확실히 무협 영화를 많이 보신 요즘 세대에서 사람 성령 몰라요. 아니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손뼈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돌아갈 때 좀 우지직 소리 나던데. 그거 괜찮아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옛날에 이제 저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딱 소리 많이 하잖아요. 소리 나잖아요. 뚝뚝 소리 나는 거. 그러는데 이게 연발음입니다. 그래서 관절에 붙어 있는 힘줄하고 근육 자체가 뼈와 돌기란 부분하고 만나면서 튕기면서 나타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하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에 정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에 아주 좋은 지압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한번 주먹을 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이렇게 굽혀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힘줄 두 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여기. 요 힘줄 자체가 두 개 탁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요 힘줄의 가운데 부분으로 지나가셔서 손목 위에 위치한 주름 자체에 위치한 부분이 여기가 대릉혈입니다. 아까 한지훈 선생님이 뒤로 적해서 이렇게 누르시라고 하는 부분, 여기가 바로 대릉혈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 부분이 바로 정중신경에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대릉혈 자체를 살살 이렇게 다른 쪽 엄지손가락으로 지압을 살살 해주시는 겁니다. 톡톡 때리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꾹 눌러주시고 아프지 않을 때까지 살살살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 이 대릉혈 자체가 지압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중신경의 압박을 좀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대릉혈은요, 위장에 있는 열을 조금 내려줘서 위장 기능을 좀 좋게 하시고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신경의 압박뿐만 아니라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릉혈 알아야 되겠네. 여기를 꼭꼭 누르고 툭툭 쳐주고. 네. 자, 관절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뭐예요? 자, 다음은 관절 질환에 이것 빠지면 섭하죠. 아마 다들 무릎인가? 그렇죠. 네, 무릎. 무릎 관절염. 제일 고민이죠. 네, 먼저 한번 볼까요? 욱신욱신 쑤신다. 무릎 관절염입니다. 무릎 건강이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으세요? 뭐 산에 많이 다니시니까. 무릎 관절 안 좋으면요. 근데 산에 무리하게 다니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무릎이에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져요. 어디 다닐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자기 의지대로 갈 수가 네, 없으니까 네. 그것만큼 정말 힘든 일이 없는데 관절염도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퇴행성도 있고 뭐 류마티즘성 관절염도 있고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게 가장 많은 증상인데요. 통증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또 전부 다 관절염은 아닙니다. 근데 이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으로 오기도 하고 만성으로 오기도 하고 또 뭐 관절 자체 문제 있기도 하고 거기 주변에 있는 그런 데에서 연골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중추 관절일 수도 있고 말초 관절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관절염의 각종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제 보통은 정확히 진단을 해서 고치게 되는데요. 흔하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관절염이 있다 할 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서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그 연골이 손상이 되고 또 퇴행성 변화를 생기면서 또 그 뼈나 인대에 손상이 생기는 건데요. 주로 이제 60대 어르신들이 아이고 내 무릎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류머티즘성 관절염 이건 자세히 뭐예요? 네, 역시나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도요. 온갖 관절에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거긴 한데 그 원인이 이제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의 다른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내 몸에서 면역계가 활성화해서 걔를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가면역적으로 그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근데 이제 세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처음 시작은 발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로는 이제 뭐 신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발병을 하기도 하고 또 여자한테 조금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럼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거는 노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더 어린 나이에도 이런 소인이 있다고 한다면 뭐 유전적 소인이든 어떤 소인이 있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장기의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도 침범을 하고 그쪽을 이제 뭐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폐 이런 경우를 침범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네, 퇴행성 관절염 말 그대로 나이가 있어서 이제 생기는 건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흔하게 관찰이 되고 또 75세 이상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증상을 보통 동반하고 계십니다. 네. 75세 이상의 어르신 경우에는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관리 잘하면 좀 괜찮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보면 관절염 증상은 있으신데 아직까지 나 무릎 아주 괜찮아, 아프지 않아, 또 부종도 별로 없어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를 해서 아까 예인 씨 얘기했듯이 예방만이 살 길이다 이건데 그러면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나 지금부터 더 관리 잘해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연골이 조금씩 닳아가기 시작하고요. 무릎 관절의 부드러운 부분 자체가 점점점 닳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연골 자체도 점점 더 닳아지고 뼈 자체도 닳기 시작하면서 뼈에 돌기가 자라납니다. 그렇게 되면 움직이면서 통증이 상당히 많이 심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이 연골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뼈와 뼈가 맞닿게 됩니다. 그때는요. 관절이 뻣뻣해지게 되고 통증은 물론 연골이 없어졌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윤활액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무릎 관절이 점점 붓게 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연골이 닿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궁금한 게 연골이 한 몇 미리 정도 될까요? 엄청 두께 오면 좋겠는데요. 이 무릎의 연골의 평균 두께는 약 3mm라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러면 정말 조금씩 닳는 건데 맞습니다. 많이 얇네요. 정말 작은 요 3mm의 연골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그것 때문에 무릎에 대한 어떤 관절 자체가 증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왜 자연적으로 재생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연골은 한번 이게 상하게 되면은 재생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잘 관리를 하고 또 아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제 많이 사용하고 요거를 아주 많이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체중입니다. 이제 부하가 심하게 걸리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체중이 1kg만 는다라고 해도요. 무릎에 3에서 5kg의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프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점프했을 때는 20kg 이상으로 무릎이 받는 하중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입이 닳도록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살 뺄 이유가 또 생겼네요. 근데 이 관절염은 가족력은 없나요? 네, 이게 엄마가 만약에 이제 그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은요, 딸은 또 체형도 비슷하고 습관도 비슷하기 때문에 또 유전이 되는 소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 관절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이제 많이 걷고 나면 무릎이 한 2, 3일 정도 아프다. 그리고 계단이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 걷다가 서면 갑자기 무릎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다. 그리고 많이 걸으면 또 무릎이 아프다. 차렷 자세로 서면 무릎 사이가 주먹 크기만큼 벌어진다. 이건 그런데. 다리 뻗고 앉으면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 여기서 다들 몇 개나 체크가 되시나요? 한두 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혼날 것 같은데. 4개. 저는 한 개. 요게요,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까지는 관절 나이가 20에서 30대로 양호한 겁니다. 근데 이제 2개에서 3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절 나이가 40대로 관절 상태를 점검할 때, 그리고 4개에서 5개까지 나올 때는요, 관절 나이 50에서 60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고 있을 때입니다. 네, 뭐 정상이네요. 뭐 그 나이에 시작되는 게. 근데 이제 6개 이상이신 분들은요, 이제 요게 관절 나이 70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욱신 뼈마디가 시리고 아프다. 어디 가려면 그래 너네끼리 갔다 와라. 나는 그냥 잠깐 쉬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진짜 삶의 모토가 무릎 튼튼할 때까지 돌아댕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그 관리, 어떻게 관리하는지 오늘 뭐 잠깐 이렇게 운동도 배웠지만 진짜 이 관절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아프고 삶의 질이 뭐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 인공 관절 수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일찍 하면 요것도 저 수명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일찍 하면은 나중에 늙어서 또 해야 돼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게 수명이 얼마나 돼요? 네, 보통 인공 관절의 수명은요,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한 60살에 하고 그렇죠? 60은 좀 빠르고 빠른가요? 70 정도에 하면 8, 9, 90에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언제 해야 되죠? 인공관절 수술 부모하고 자식들 간의 그 의견들이 좀 다르거든요. 전문가 선생님 보시기에는 인공관절 수술 언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 최대한 늦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빠르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는 그 수명이 상당히 짧았어요. 그래서 마모가 좀 쉽게 되기 때문에 재수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인공관절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수술 기법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수명보다도 훨씬 더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관절 자체의 통증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500m도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그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수술을 해서 관리를 하시고 너무 또 통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절에 변형이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루지 마시고요. 적절한 시기를 전문가 선생님하고 또 자기의 무릎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면은 끝까지 간 거니까 그 전에 관리 잘해서 여기까지는 안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운동은요, 사실 이제 물 안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무릎에 관절에 조금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좋고, 또 우리가 막 걷고 뛰고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기 이런 게 조금 무릎 관절에 덜 가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활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관절 관리 잘해야 되는 게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내가 좀 여유를 즐길만 하다 했는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무 데도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행 좀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때 돼서 이제 무릎 아프다고 걷지도 못하면 그것만큼 사실 억울한 거 없거든요. 이제 시간 좀 있고 여유도 있고 돈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거, 특히 무릎이 안 따르면 어딜 가지 못하잖아요. 정말 억울해요, 그럴 때. 네. 그래서 뭐 운동이나 혹은 뭐 스트레칭 이런 거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예, 제가 그래서 틈틈이 무릎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가 한번 같이 나와서 배워보실까요?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인 거. 그렇습니다. 맞죠? 이 무릎은요, 이게 아시는 게 많이 있으세요. 내가 스트레칭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건 많이들 아시는데 생각보다 생활에서 활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텔레비 보시면서 누워 계신다고 하면 누운 자세 그대로 한번 해보실 겁니다. 좋으네요. 한번 누워보실까요, 매트에? 예,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자. 양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만 무릎을 살짝 굽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십니다. 네, 이때 반대쪽 오른쪽 무릎은 다리 쪽에 바닥에 좀 닿을 수 있도록 쭉 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시고요. 이렇게 굽히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무릎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 나는 관절 증상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당기지 마시고 허벅지 쪽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기시면 조금 더 통증 자체가 좀 줄어지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으면서 스트레칭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세를 잡아드릴게요. 이쪽을 당기니까 자꾸 여기 무릎이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올라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 무릎을 잡아당겨서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주십니다. 한 15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당겨요. 당기시죠. 너무 아프지 않게 안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반대쪽 또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시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누워서 무릎을 당기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어서 주시고요. 이번에는 서서 하는 무릎 당기기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벽면을 좀 있으시면 벽면을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제가 의자를 준비했으니까 의자 옆을 좀 잡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왼손 발목을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당겨주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무릎 자체가 당겨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죠. 이것도 허벅지가 많이 당겨요. 많이 당기시죠. 이건 중요하신 게 무릎하고 같은 높이로 해주시고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 허리 자체가 굽어지지 않게끔 쭉 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안쪽을 좀 잡아 당기시면
이쪽 부분에 자극이 좀 느껴지시는 거예요. 네, 받으실 굉장히 수 많이 있습니다. 당기네요. 많이 당기시죠. 허리 쪽도 아프고. 허리 쪽도 아프실 수 있고. 자세 자체가 제일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쫙 당기셨다가 놓으시고요. 다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셔서 네. 반대쪽으로 잡고 잡고 쭉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안 안쪽으로 조금 모아주세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쪽이 이렇게 굽어지네요. 당기는 운동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당기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충분히 자극을 주실 수 있고 스트레칭이 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칭 참 평소에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운동도 했으니까 이제 먹어서 좀 부드럽게 우리 관절을 유연하게 해줘야죠. 네,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또 왔습니다. 이제 먹어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김정은 박사님의 1분 간단 요리인데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한번 이동할 동안 메뉴 어떤 메뉴인지 또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이제 앞에 보이시다시피 채속의 보석이라고 불리우는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네, 브로콜리를 활용을 해서요. 정말 관절에도 좋고 또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불이 없네요. 네, 오늘 불이 없습니다. 네, 너무 날이 좋으시죠? 더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브로콜리가 네. 몸에 좋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쵸. 이게 뭔가 단독으로는 정말 손이 안 가요. 네. 그렇죠. 브로콜리 하면은 뭐 보통 초고추장 찍어서 드시는 정도로만 많이 드실 텐데 오늘은 조금 이제 고소한 맛을 살려가지고 그렇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호두랑 깨를 이용해서 호두 깨무침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료를 좀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요. 요거 브로콜리. 오늘은 제가 미리 데쳐놨고요. 그리고 호두, 좀 성글게 다진 호두하고요. 깨를 갈아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입자가 한 30% 정도 남고 70% 정도는 이렇게 가루 형태로 갈릴 수 있도록 절구해서 이렇게 빻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리고당, 단맛을 조금 내준 올리고당, 그리고 간장, 또 참치액, 소금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재료는 끝입니다. 네, 재료 준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먼저 그러면 브로콜리는 손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브로콜리 아마 손질은 다 해보셨을 텐데 의외로 깨끗하게 씻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브로콜리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하나가 다 꽃봉오리예요. 그래서 이 꽃봉오리 사이사이가 아주 빽빽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씻으면 사실 이물질이 잘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씻으실 때 물을 좀 충분히 받아 놓으신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큰 봉오리를 뒤집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좋고요. 이때 이제 식초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놓으시면 안에 있는 이물질을 좀 말끔하게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식초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쳐냈는데 이렇게 데친 다음에 찬물에 바로 건져가지고 좀 식감이 아삭하게 남을 정도로 데쳐내시면 돼요. 네. 너무 푹 데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데쳐낸 형태이고요. 그럼 이렇게 색도 푸릇하게 남아있고요. 예뻐요, 색도 네,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념을 넣어주시는데 양념을 이제 순서대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리고당 약간의 단맛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참치액. 참치액은 왜 들어가는 거죠? 이걸로 이제 감칠맛이랑 좀 풍미를 더해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양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감칠맛이 들어가게 되면. 네. 자, 그리고 간장 살짝 넣어주시고요. 네, 진간장. 네. 그리고 약간 촉촉하게 드시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생수를 조금 넣어주시면 촉촉하게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깨가루를 생각보다 좀 듬뿍 넣어주세요. 보통 이제 들깨가루로는 많이 무쳐 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깨 갈아가지고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섞은 다음에 호두를 고소한 향. 네.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호두도 좀 듬뿍. 한번 볶아가지고 성글게 다져주시면 고소한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볶아서 저는 다졌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에 담으면 그렇죠? 네, 뭐 한 끼 먹을 때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아이들이 브로콜리 안 먹다 보니까 고소한 맛 있어서 벌써 드시고 계신 거예요?
호두를 좋은 걸 쓰셨네. 맛있어요? 맛있네. 정말 맛있어요. 그 정도요? 아니 저는 브로콜리 그동안 샐러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빼놨거든요. 제일 나중에 먹으려고 네네. 안 먹으려는데 이건 완전 주인공이다. 야.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 그렇게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아서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브로콜리 몸에 좋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주제는 관절이잖아요. 이 관절이라고 하면 염증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는 염증을 활성화하는 물질을 차단하고 좀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연골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브로콜리 좋은 거 많이들 아시죠? 항산화 물질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요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게 되면 몸에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맛있어요. 이래서 이재용 아나운서가 먼저 이렇게 주셨구나. 진짜 맛있네요. 네, 방송 시간이 끝날 때가 돼서 드세요 할 때 먹으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브로콜리하고 호두하고 깨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이제 슬쩍 볶아서 하시면 깨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고요. 마른 팬에서 한번 슬쩍 볶은 다음에 조리를 하시면 훨씬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 팁이구나. 이게 참치액이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감칠맛. 짭조름한 거. 네. 브로콜리 짭조름하면서. 기둥도 아삭아삭한 게 맛있어요. 그렇죠. 아삭하게 좀. 보통 저는 기둥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 그렇죠. 아삭아삭한 브로콜리의 변신이네요. 예. 아삭한 맛이 먹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야외 활동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꼭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경사가 있거나 내려가실 때는요. 관절을 위해서라도 꼭 뭘 하나 짚으세요. 내가 건강을 너무 과신하고 나는 아직 괜찮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신호 올 때가 됐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네요. 네, 오늘 관절 건강 다 함께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연휴처럼 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어제도 정말 야외 활동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도 날 굉장히 덥습니다. 온열 질환 주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이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